워스버쿠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조던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4년 85년 시즌이 끝나고 마이클 조던은 못다 마친 학업을 마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조던은 이후 2년 동안 여름 휴가 대신 여름 강좌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 과목은 지리학. 그는 내가 만약 농구 선수가 안 됐더라면 난 기상 전문가가 됐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조던은 이렇듯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배움을 위해서라면 휴가도 반납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어울리는 장소는 역시 농구 코트였습니다. 조던은 여름 강좌가 끝나자마자 바로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체육관도 조던에게는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여전히 조던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 선수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조던을 농구의 신 또는 타고난 천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 조던은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던이 자신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분명 초창기엔 좋지 못한 3점슛,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수비, 팀플레이에 능하지 못한 점 등 단점이 꽤나 많은 선수였습니다. 결국 조던은 훗날 연습의 연습을 통해 그 단점들 중 대부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1984년의 여름도 그랬습니다. 조던은 코트라는 또 하나의 학교로 돌아와 계속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불스와 조던에게는 몇몇의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감독 덕 콜린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동료 선수 몇 명과 새로운 감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마이클 조던의 발을 지켜줄 새로운 에어 조던이 필요했습니다. 나이키는 조던에게 선사할 새로운 에어 조던을 위해 새로운 디자이너를 기용하는 변화를 선택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에어포스 1을 디자인한 브루스 킬고어였습니다. 브루스 킬고어는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여성의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에어 조던 2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어 조던 2는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제작되는 등 외관부터 스펙까지 모두 굉장히 고급스러운 농구화가 되었습니다. 에어 조던 2는 1986년 11월 당시로서도 상당히 비쌌던 $100의 가격으로 출시되었는데 에어 조던 1이 $65였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매우 급작스러운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에어 조던은 비싸서 구입하기 어려운 지금의 프리미엄 농구화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만큼 에어 조던 2는 전작 에어 조던 1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브루스 킬고어는 에어 조던 1이나 나이키 덩크와는 아예 다른 방향성으로 에어 조던 2의 실루엣을 고안했는데 그는 결국 파격적인 첫 시도로 나이키 농구화의 상징 스우시 로고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조던 브랜드 대부분의 제품들의 스우시 로고 대신 점프맨 로고가 달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전작 에어 조던 1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제품이었고, 그래서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에어 조던 1 옆에 붙어있는 스우시 로고와 함께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후속작인 에어 조던 2에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없다? 이것은 사실 브랜드의 이름값과 유명세가 아닌 제품 그 자체의 퀄리티와 디자인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브루스 킬고어는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어 조던 2를 전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자재들로 제작했습니다. 어퍼에 인조 도마뱀 가죽 패턴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높여주었고요. 뒤꿈치에는 플라스틱 힐컵을 사용해서 안정감도 높여줬습니다.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사라진 설포에는 에어 조던 1에서도 사용되었던 윙 로고를 넣어서 마이클 조던의 두 번째 시그니처 슈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발목은 다리 부상을 당했던 마이클 조던을 위해 좀 높게 디자인했는데 농구화의 기능성 중에 안정감을 목표로 두고 제작해서 그런지 에어 조던 2는 1보다는 다소 무거운 제품이 되었습니다. 원판 모델들보다는 다소 가볍다는 레트로 모델 기준으로만 봐도 에어 조던 2는 무게가 거의 500g에 육박합니다. 요즘 가볍다는 제품들이 주로 한 300g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거의 체감상 2배에 가까운 무게라고 볼 수 있죠. 쿠셔닝은 폴리우레탄 미드솔에 에어백을 내장했는데 거의 고무신 수준이었던 에어 조던 1의 쿠셔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또 끔찍할 정도로 좁았던 에어 조던 1의 발볼과는 달리 에어 조던 2의 발볼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에어 조던 1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농구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넓어진 발볼 때문에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피팅 느낌은 살짝 부족한 편입니다. 이렇게 에어 조던 2는 전작 에어 조던 1에 비해 여러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조던은 이 발전한 새 에어 조던을 신고 코트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이전 시즌에 부상에 시달리며 고작 18경기 출전
출장에 그친 마이클 조던의 새 시즌의 화두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들은 앞다퉈서 마이클 조던의 부상 여파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63점을 기록하는 등 분명히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들은 자극적으로 마이클 조던의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다시 그가 예전처럼 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던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다리를 다친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 것이다. 미디어들의 이런 보도들은 쪼잔함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이클 조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미디어들의 선을 넘은 도발과 지적들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었죠. 아주 깊이. 그리고 마치 한 편의 복수 영화처럼 코트 위에서 하나하나 자신을 증명해가며 미디어를 향한 잔혹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득점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미디어의 지적에 일단 첫 경기부터 화끈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조던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무려 50득점을 올렸는데 경기 중에 조던은 더 콜린스 감독한테 당신의 첫 경기가 패배로 기록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깔끔하게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이클 조던은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50득점, 41득점, 34득점, 33득점, 39득점이라는 고감도 득점포를 쏘아올리며 팀을 4승 1패로 이끌었습니다. 조던의 부상 여파로 인한 부진을 예고했던 미디어들은 그만 입을 닫고 뒤통수만 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삐진 조던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11월 28일 LA 레이커스 경기부터 12월 12일 밀워키 벅스 경기까지 41, 40, 40, 45, 43, 43, 40, 41, 41득점이라는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9경기 연속 40득점 이상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월 4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와 4월 16일 애틀란타의 경기에서는 무려 61득점이라는 대기록을 한 시즌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쏘아올리며 결국 86, 87 시즌 개인 통산 최다인 37.1득점이라는 경악스러운 기록을 남기며 득점왕에 등극해버렸습니다. 조던은 미디어가 자신을 향해서 이전처럼 득점을 못할 거라고 하자 아예 득점왕에 올라가 버린 거죠. 사실 지금 NBA 경기만 봐도 이는 정말 높은 득점 수치지만 경기 템포가 지금보다 한참 더 느렸던 이 시절 기준으로는 이런 성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득점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한 선수가 올린 기록치고는 더더욱 그렇죠. 지독한 마이클 조던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부상에서 복귀해 무려 140만 표라는 엄청난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2년 만에 올스타 주간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슬램덩크 대회 출전에 더 이상 날 수 없다는 그 다리로 자유투 라인에서 뛰어올라 괴물 같은 덩크를 성공시키며 슬램덩크 챔피언 자리에도 오르고 말았습니다. 조던은 이미 루키 시즌 덩크 대회에서도 자유투 라인 덩크를 선보인 바 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공중에서 펌프업 동작을 추가해서 더 드라마틱한 덩크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을 못할 거라고 했더니 득점 왕을 해버리고 하늘을 날 수 없을 거라고 했더니 이번엔 덩크 왕을. 조던은 그렇게 역대 최고의 복수극을 보여주면서 시즌 전체를 한 편의 복수 스릴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시즌의 마이클 조던의 37.1득점은 결국에 그의 심기를 건드린 언론이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과 불스는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 3연패로 1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여전히 마이클 조던은 엄청난 득점포를 뿜어댔지만 조던과 불스는 승리자로서의 인상을 남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발에 신겨져 있던 에어 조던 2 역시도 시즌의 승리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원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고 고급스러워졌던 에어 조던 2였지만 아쉽게도 전작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튀는 색상과 스타일로 주목받았던 에어 조던 1에 비해서 너무나 고급스러워진 디자인, 정확히는 농구화와는 많이 동떨어진 생소한 디자인이 또 너무나 비싸진 가격이 인기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실제 농구할 때 신기 어려운 농구화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튀는 색상과 느낌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강하게 어필했던 에어 조던 1에 비해서 다소 무난해 보이는 에어 조던 2는 한눈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마이클 조던이 경기 중에 실제로 신었던 조던 시리즈들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모델이라는 오명을 가진 아직 못다 핀 꽃 에어 조던 2는 이후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디자인한 도원베커 조던 2 모델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자랑했고요. 예전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돈씨 라인으로 부활했습니다. 버지라블로의 마지막 작품인 오프화이트 버전으로 결국 하늘을 날고야 말았죠. 조던 2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 에어 조던 2는 카멜로 앤서니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농구화라고 합니다. 경기용과 패션용으로 모두 선호한다고 하는데 멜로는 결혼식장을 갈 때도 정장에 에어 조던 2를 맞춰 신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던 브랜드는 멜로가 2년 차이던 2004-2005 시즌에 덴버 유니폼 색상에 맞춘 산뜻하고 예쁜 에어 조던 2를 제공해 주었고 멜로는 경기 중에도 자신의 에어 조던 2 PE 버전을 즐겨 착용했었습니다. 에어 조던 2는 반응성, 경량성이 아닌 안정감과 지지력이 좋은 농구화임을 감안해서 조던 브랜드는 에어 조던 2의
이후에 기능 개선판인 에어조던 2.0을 2011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에어조던2에 360 맥스 에어를 장착한 모델로 에어조던2의 외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의 향상을 잘 이뤄낸 제품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360 맥스 에어가 장착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빅맨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겠죠. 에어조던2의 솔은 기본적으로 전작보다 훨씬 나은 쿠셔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에 마이클 조던은 에어조던 1의 어퍼에 에어조던 2의 솔을 부착한 모델을 신고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던 브랜드는 이 제품의 디테일을 조금 바꾸고 에어조던 1 하이 더 리턴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매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에어조던 2가 대중적인 인기몰이에 실패한 이후 나이키는 바로 다음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에어조던 2의 뼈아픈 상업적 실패 이후 출시한 조던의 세 번째 시그니처 슈즈는 스니커즈 전체 역사를 뒤흔드는 희대의 명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